물가가 너무 올라서 라면에 파송송 계란탁도 어렵다는 말이 나오자 이재명 대통령은 곧바로 물가 안정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최근에 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고? 라면 한 개 2,000원 한다는데 진짜요? 아무래도 저희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가공식품 위주로 제가 좀 눌러놨던 것들이 뭐 맥주랄지 라면이랄지 네. 그런 부분 많이 좀 오른 부분 좀 있습니다. 물가 문제가 우리 국민들한테 너무 큰 고통을 주기 때문에 현황하고 가능한 대책이 뭐가 있을지를 한번 챙겨서 다음 회의 이전이라도 좀 보고를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계엄 사태 직전과 비교했을 때 가격이 상승한 품목은 53개로 소비자 물가지수를 구성하는 품목 중에 72%가 오른 겁니다. 국정 공백이 지속되는 사이 식품 기업들이 가격을 올렸는데 대표적인 서민 음식인 라면의 가격도 큰 폭으로 올라서 이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서 속도감 있게 추경을 편성하라면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을 우선하라고 주문했다고 합니다. 또 이태원 참사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지시했습니다. 네, 취임 첫날에 이어 오늘도 비상경제점검 TF 회의를 열었고요. 물가 안정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역시나 지난 정부 인사들하고 함께 회의를 했는데 책임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추경안 중심으로 또 그 외에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우리 토의를 좀 할 텐데 우리가 쓰는 1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 그만큼 영향이 큰 거죠. 아주 귀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시고 또 여러분이 하는 일이 얼마나 세상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 책임감도 각별히 한번 더 가져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라면값 언급이 됐고요. 네. 역시나 물가가 오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일성 자체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결국에는 이제 경제에 올인하겠다는 뜻에서 비상경제회의 TF를 결국에는 행정명령으로 1호로 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회의를 가졌는데 사실상 이게 이 조기 대선 이후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고 해서 물론 내란의 종식도 하나의 정치적인 문제로 국민들 관심이 있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지난 12월 3일부터 6월 3일 동안 거의 180일의 기간 동안 대한민국 멈춰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서민들의 물가 안정이나 민생에 대해서 그다음에 가계의 부담에 대해서 들여다본 사람이 없었어요.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이 돼서 그 전 정부의 강요들을 나무랄 수도 있는 문제였으나 공사구분은 분명히 하는 회의였다. 일은 일이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1시간을 5,200만 시간처럼 국민의 시간을 대신해서 쓰는 그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거기에 매진해달라는 것이고 사실상 물가가요 말도 못하게 올랐습니다. 라면, 밀가루, 커피, 뭐 계란값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부분들이 거의 1.5에서 2%, 많게는 5%까지 올랐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서 손을 대지 않으면 거의 서민들이 그 가계의 어떤 여러 가지 부채라든지 어떤 물가에 대한 부담들을 지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을 신속하게 대응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지시사항은 굉장히 국민들에겐 좀 인상적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좀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보셨어요? 라면값뿐만 아니라 소비재 가격이 전반적으로 다 상승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근데 이 물가 상승이 전 정권의 경제 정책 실패에 따른 물가 상승이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난 코로나 시기에 전 세계에 돈이 많이 풀리면서 유동성이 풍부했었던 것, 여러 가지 또 국제적인 불안정성에 의한 수입 제품 가격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여당을 해봤지만 전 정권이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라는 프레임만으로 국민들의 그 인식을 사기에는 전 어렵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물가에 관심 갖는 거 당연히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요새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전반적인 경기가 좋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상승하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데 과거에 역대 대통령도 이렇게 일부 품목의 가격이 오르니까 업체들을 팔비틀기식으로 일부러 가격을 억제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었지만 그런 것들은 다 일시적인 그 효과밖에는 나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인 경제 정책을 통해서 물가에
안정적인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전 정부 탓을 하는 것은 무리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자, 민주당도 호응을 했습니다. 물가관리 TF를 구성하겠다고 오늘 오전에 박찬대 권한대행이 밝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취임 첫날 비상경제점검 TF를 가동하고 첫 국무회의에서 경제 현안을 보고받았습니다.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정부의 노력을 든든히 뒷받침하겠습니다. 당 차원의 물가관리 TF를 구성하고 당정 협의를 통해 국민이 민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 주말에 한남동 관저에서 만찬이 있었잖아요. 1, 2기 지도부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또 찍은 사진도 공개가 됐는데 잠깐 볼까요? 네. 2기 지도부 먼저 사진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김민석 전 수석 최고위원, 왼쪽에는 박찬대 원내대표, 그리고 최고위원들의 모습도 있고요. 또 오른쪽엔 정청래 법사위원장, 1기 지도부의 모습도 함께 보이네요. 당정 관계가 일단 경제 문제로 지금 빨리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정광재 대변인께서 전 정부 탓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전 정부 탓을 한 적은 없어요. 한 적은 없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정권 교체기에 생필품 물가들이 잘 오릅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기마다 TF를 만들어서 물가 관리를 해요. 예. 특히 이제 라면이라든가 뭐 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는데 윤석열 내랑과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가 본인이 대권 꿈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관리가 안 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건 뭐 국제적인 경제 문제와 별개로 사실이다라는 것은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이 내랑과 그다음에 민생 파탄의 윤석열 정부를 끝내고 억지로 만들어낸 정말 소중한 정권이기 때문에 진보냐 보수냐의 문제가 아니라 민생과 경제에 올인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당과 정부가 같이 TF를 만들어서 생필품부터 물가 관리를 한다라는 우선 원칙을 정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진보 보수의 이념 논쟁에 휩쓸리지 않고 예산을 푼다거나 또는 제가 짐작컨대 경기 부양책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예. 그렇게 해서 일단은 경제를 좀 살려놓겠다. 이런 부분에 집중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됩니다. 정부는 경제 쪽에 집중을 한다. 네네네. 예. 당도 거기에 이제 서포트를 한다. 네. 이런 방향이군요. 자, 취임 뒤에 첫 여론조사 앞서 제가 짤막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최우선 국정과제 역시나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으로 응답자들은 꼽았습니다. 41.5%고요. 그다음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20.4%, 국민통합과 갈등 해소도 12.8% 응답을 했습니다. 정치개혁, 여야 협치, 또 저출생 문제, 고령화 대책에 대해서도 국정과제로 최우선으로 삼아달라라는 응답자들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정수행 전망에 대해서는 잘할 것이다 58.2%, 잘못할 것이다 35.5%, 잘 모름 6.3%로 나타났습니다. 역시나 여론조사에서도 경제 문제가 최우선으로 꼽혀요. 네. 아무래도 이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먹사니즘, 잘사니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의 취임사에서 모두의 대통령 그리고 보통 시민의 나라 그런 부분을 언급했을 때 그래도 1호 법안이 뭘까 민생 여야가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아마 법안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했습니다. 이른바 허니문 기간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도 기대를 했는데 아쉽게도 지난주에 이제 통과된 법안은 특검 3번과 검사를 징계하는 법안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모두의 대통령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 국민의힘이나 보수 진영에서 바라볼 때는 전 정권에 대해서 사실상의 사정 정국으로 가기 위한 어떤 수순으로 가기 위해서 특검을 세 개의 특검, 검사만 하더라도 120명이고요. 그리고 수사관 포함하면 한 600명 가까운 메머드급 특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아쉽다는 거죠. 지금 먹고 사는 게 힘들고 민생이 어렵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뭔가 실질적인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법안을 내는 게 좋지만 그러지 못했다는 부분이 있고 앞서 이제 물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취지는 맞습니다. 저희도 당연히 그걸 지지하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방향이 잘못된 게 뭐냐면
물가를 안정시킨다고 하는데 사실상 지금 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추경을 하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13조 원, 어떻게 보면 20조 이상의 돈이 풀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빚어지는 물가가 오를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상쇄할 것인지.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 비판하는 입장이 아니라 지금은 여당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아마 해주시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예.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들이 아쉬운 부분들을 국민의힘에서 자꾸 뭐 첫 번째 특검법안 3개와 검찰징계법을 한 게 아쉽다. 이게 과연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모습이냐. 본행이 많습니다. 앞으로 민생법안 처리할 기회도 많고요. 여야 협치만 되면 충분히 민생법안들 다 처리해가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은 비판 아닌 비판 같고요. 첫 번째, 이 지금 국민들이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경제회복, 민생안정, 검찰개혁, 사법개혁, 국민통합 갈등에서 이게 1, 2, 3으로 나왔어요. 근데 이 기조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지난 과거에 캐캐묵은 윤석열 전 정부에서 해결하지 못한 것들을 털고 가자는 게 밑에 있는 겁니다. 내란을 다 털어야만 경제회복도 되고 민생도 안정됩니다. 그다음에 김건희, 윤석열 이 두 부부가 저질렀던 권력으로 비호하면서 거부권으로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를 감싸고 있었던 그런 혐의에 대해서 털고 나가야만 앞으로 나갈 수 있잖아요. 최병 특검, 최상병의 억울한 죽음들 의혹을 풀자는데 왜 안 합니까? 이것도 풀고 가야죠. 그냥 적당히 다음 정권의 잘못들이 있는데 덮고 가는 게 통합과 민생이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털고 갈 때는 털고 가고 그거를 끝내야만 그 다음으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국민의힘이 비판할 수 있으나 여기에 협조를 해주는 것들이 좀 기본적으로 민생을 생각하는 제1야당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예. 두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가관리 TF 같은 것들 민주당에서 만들다고 하면 국민의힘도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국민들의 민생이나 물가 관리에 있어서 힘쓰자 하면 같이 좀 힘을 보태주면 안 되겠냐라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인플레이션 부분들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을 지금 경제수석과 수석실에 비치를 했잖아요. 그분들이 추경을 함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물가를 잡을 수 있는 방안들을 내놓을 것이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 조금 더 일단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5일 됐다. 5일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켜보는 것이 어떻겠냐. 그런 좀 말씀. 관련해서 짧게만 말씀드리자면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또 국민 통합을 촉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는 바에 대해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적극 협조할 용의가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지금 내란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내란 행위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이잖아요. 사실 특검이라는 게 굉장히 예외적으로 활용돼야 되는 거고 또 이것을 여당이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또 여당과 이 조국혁신당이 일방적으로 특검을 추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 야당인 국민의힘과 조율을 통해서 제3자 추천이라든가 다양한 협의의 과정이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 예. 이런 말씀은 전 예. 특검 드리고 얘기가 싶습니다. 나왔으니까 좀 더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뭐 김용태 비대위원장 말씀을 좀 드릴게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윤석열 그 내란 관련해서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반성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뭐야? 윤석열 내란에 관한 특검법을 찬성해야 되는 겁니다. 찬성을 해야지만이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서 뭐 국민의힘 의원들이 포함되는 문제라든가 다양하게 특검이 확대되는 것들에 대해서 서로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해버린 거예요. 밖으로 나가버린 겁니다. 그럼 김용태 비대위원장 이야기하고는 완전 또 다른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윤석열 내란 특검이라든가 김건희 특검법이 하루 이틀 이야기입니까? 석 달 전, 6개월 전부터 계속했던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걸 안다면은 정권이 바뀌었으면 국민의힘도 전향적인 자세를 저는 보여주는 것이 당연하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민생 경제가 지난 정권에 의해서 파탄이 났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김건희 문제, 그다음에 명태균 문제 이런 부분들을 대통령이 억누르려고 하다가 내란을 일으킨 거고 거기에 의해 가지고 민생 경제가 파탄 난 거예요. 민생경제 파탄의 원인이 지금 특검법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걸 해소해야지만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여당이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정부는 민생경제에 집중을 하고 당과 국회는 내란을 종식시키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집중한다라는 하나의 투트랙으로서 민생경제를 끌고 나가는 데는 전혀 문제 없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예. 사실상 이제 문재인 정부도 5년 내내 적폐청산을 국정과제 1호로 했습니다. 5년 동안 적폐청산을 통해서 어떤 게 바뀌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민주당에서는 그 성과가 있다고 했지만 5년 만에 진영이 고착화되고 서로 악마화되는 게 순환이 됐습니다. 예. 어떤 특검을 통해서 어떤 책임질 사람이 책임을 지고 제도적인 어떤 변화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는 쪽에 통합적 어떤 리더십이나 통합적 토양이 만들어졌으면 괜찮겠습니다. 근데 지금의 민주당은 누가 보더라도 지금 170 그다음에 여권이라고 불리는 사람까지 국회의원까지 포함하면 190석 가까이 됩니다. 이런 입법 권력에 행정 권력을 가졌고요. 그다음에 지금 검찰, 경찰, 그다음에 공수처 수많은 사정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근데 여기에 예외적으로 특검을 하는데 특검 수가 드루킹 특검 같은 경우만 해도 검사가 1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합치면 세계 특검이 120명입니다. 그럼 사실상의 검찰청 2개를 운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국민들의 어떤 범죄를 피해를 당했을 때 수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검사들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국민의 어떤 민생과 범죄에 있어서 어떤 처벌을 위해서 뭔가 구제 수단으로서의 어떤 사정기관이 지금 정치적 목적으로 인해서 사실상 이쪽으로 힘이 쏠리면서 일반 국민들의 어떤 범죄 행위에 대한 피해 구제가 좀 늦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특검이 좀 예외적으로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인지되는 수사는 계속 확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은 지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수사 과정 중에서도 중간 과정 속에서도 브리핑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수사를 할 수 있는 거는 최대 171이지만 수사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기소를 하겠죠. 기사후에 재판을 계속 진행하다 보면 민주당에서는 170일에 끝난다고 하지만 수사와 기소와 재판을 과정 속에서 한다면 결국은 내년 지방선거까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정치적 목적의 수사다, 특검이다 이렇게 저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특검의 씨를 뿌린 쪽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고요.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나서 적당하게 묻어둘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은 없습니다. 그리고 특검을 120명을 하니까 많다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윤석열 정부가 이재명 후보 단 한 사람에게 150명의 검사를 투입합니다. 거기에 비하면 뭐가 공익적일까요? 사실상 지금 특검에 대해서는 저희 지난 일이니까 여기서 거론하기는 좀 뭐하지만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이지만 최혜병 특검,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 국민의힘이 합의해 줄 수 했었으면 말씀한 대로 축소할 수도 있었고 사건에 대한 부분들도 국민의힘이 의견대로 반영된 특검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권이 바뀌고 이 특검은 어쩔 수 없이 진행이 되는 것이죠. 사실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자꾸 해서 170일이다 140일이다 이게 지방선거까지 간다? 그게 아니에요. 지방선거용으로 이미 집권을 했는데 그걸 끌고 갈 요인도 없고요. 중요한 거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는 더 이상 이 내란의 어떤 이런 인식들이 국민들 생활에서 오래 머물고 싶지 않다라는 결단인 것 같아요. 그래서 1호 특검 법안으로 낸 것이다. 예. 왜 그러냐면 언제까지 말씀한 대로 문재인 정부에서 그 국정농단에 대해서 특검을 해서 1년, 2년 끊었다고 비판하시니까.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이걸 6개월 안에 끝내겠다는 겁니다. 털고 가자는 것이고 그래서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특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엔 협치의 대상으로서 국민의힘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 저는 더 그게 국정의 혼란이 될 것이다. 자, 저는 그런 한 말씀씩만 더 듣고 넘어갈게요. 먼저. 아무래도 우리가 드릴게요. 이번에 리얼미터 관련해 가지고 앵커께서 소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이제 당선이 되고 나서 아파트에서 본인의 사저에서 나와서 국민들 앞에서 얘기했을 때 그때 첫 번째가 내란 종식이었고요. 두 번째가 민생 회복 그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최우선 국정과제에 있을 때 경제 회복 및 민생 안정이 제일 크지 않았습니까? 결국 물론 이재명 대통령께서 생각하는 거나 이재명 정부가 생각하는 어떤 방향과 최우선 순위가 있겠지만 저희가 여론을 중시하고 저런 거를 감안하는 건 뭐냐면 그래도 이 부분이 주된 목적으로 이런 방향 최우선으로 이걸 했으면 좋겠다는 게 좋은 거고 예.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통합이냐 봉합이냐 아니면 적폐청산이냐 아니면은 실질적인 어떤 하나가 되기 위해서 잘못된 거를 짚고 넘어가느냐의 부분은 여야의 입장이 좀 다를 수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녹록치 않기 때문에 여론조사에서
보여진 이런 민생과 경제 회복에 좀 더 많은 여야의 목소리가 힘이 모아지길 바랄 뿐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경제 살리기와 누적된 비리 의혹을 해소하는 것은 양립할 수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신 거죠. 양립할 수 있고요. 저는 이제 뭐 우리 김용태 비대위원장이나 두 분께 이런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아니 이 기회에 윤석열 일당 좀 털어내시죠. 그래야지 지금 예. 국민의힘도 제대로 보수 정당 되고 국민들에게 사랑받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냥 모른 척하고 타고 오시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어쨌든 간에 여야가 합의될 부분들은 합의도 하고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서로 주고받을 것은 주고받고 이게 정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 질문 하실 줄 알았는데 문재인 정부 때 적폐청산만 하다가 끝나지 않았느냐 이야기 하실 줄 알았는데 문재인 정부 때와는 다를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문재인 정부 때는 행정부가 사정의 칼을 가지고 적폐청산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때는 저는 행정부가 그렇게 안 할 거라고 봐요. 오히려 이재명 정부 때는 정부는 민생경제에 집중하고 이런 민주주의를 파괴한 행위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가능하면 주도한다. 그래서 행정부의 사정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라든가 수사기관이 하는 것이 아닌 국회가 특검법을 가지고 한다. 이렇게 한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전통적 의미의 당정관계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좀 봅시다. 왜냐면요. 국민의힘이 망가진 것도 사실은 당정관계에서 당정 일치가 되면서 청와대에서 종속돼 버려서 그런 거예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이 적폐청산이라든가 특검법 문제를 결코 주도하지 않을 거라고 제 나름대로 예측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민생 문제와 내란을 종식시키는 민주주의의 회복 문제는 약간은 결이 다를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지금 지적하신 내용 가운데 분명 국민의힘이 새겨드려야 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잘했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아서 탄핵에 이르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당이 갖고 있는 고민이 있는 거죠.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인데 연이은 실정 그리고 마지막에는 비상계엄과 같은 극단적 정치 행위로 인해서 일단 우리 국민들로부터 한번 선택을 받은 겁니다. 평가를 받은 거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통합을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갈라치기를 통해서 본인들의 지지자들을 강화하려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위기감, 견제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지금 드리는 말씀이 민주당이 국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또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옛날부터 과유불급이라고 했어요. 지나치면 그 넘치는 힘을 주체하지 못해서 일정 부분 정치적으로 악용하게 될 경우에 그게 다시 부메랑이 돼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 이 점은 꼭 명심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앞서 서영주 의원이 이제 출범 5일 됐다라고 하니까 이 정도로 하죠. 네. 예. 근데 그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은 사실 그때 이제 국민들의 요구 중에 하나였기도 했고 정부가 적폐청산을 내걸긴 했는데 그 실무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장이 한 거 아니에요?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총장으로서 일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 검찰총장에게 그 일을 맡기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그 근원적인 문제까지 간다면 그것을 도중에 수사권을 활용해서 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한동훈 당시에 3차장이었나요? 이분들에게 적폐청산의 원죄가 있다라고 묻기에는 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적폐청산은 원죄가 아니라 해야 될 일을 한 거죠. 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란에 대한 종식을 위해서는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짤막하게 짚고 갈게요. 시간이 많이 길어졌네요.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이 연기가 됐거든요. 국민의힘에서는 부당하다라는 측면을 오늘 강조했고요. 반면에 또 헌법 84조에 대한 법원의 첫 해석이 나왔다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쪽도 있는데 한 말씀씩 듣고 가죠. 네. 대법원과 고법에서 헌법 84조, 그러니까 대통령이 됐을 때는 이 소추에 대한 특권에 대해서 규정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조치로서 재판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에 지정하겠다. 그 추후를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제가 봐서는요, 사실상 사법부가 헌법 84조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이게 재판은 중지된다라는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오늘 김용태 비대위원장께서 여러 가지 본인들 당내의 개혁안을 얘기하다가 민주당 특히 이재명 대통령에게 선거법과
뭐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 재판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답변하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그거는 너무나 의문입니다. 제가 현답을 대신하자면요. 법원의 결정에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법원 사법부가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뭐 국민의힘이 이 재판을 추후 지정한다는 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데 이 대한민국의 입법행정 사법 상권 분립의 원칙 자체를 아직도 믿지 못한다면 국민의힘이 혁신과 개혁을 하기에는 좀 요원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서울고법의 판단은 한마디로 사법 유예다. 네. 라고 주장을 했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이 헌법 84조, 그러니까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부여한 것은 사실 많이는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지만 대통령이 직무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법적 위험들로부터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만들어진 조항이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재판을 받고 있던 것까지 포함해서 그 대통령에게 특혜를 주겠다는 취지는 절대 아닙니다. 예. 저는 이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은 헌법재판소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지 개별적인 법원, 재판부에서 판단할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서울고법에서 추후 지정이라는 것이 사실상 그 헌법 84조를 근거로 해서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라는 측면을 해석한 것 같은데 저는 근원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하고요. 나머지 재판도 여러 일정들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공범들의 재판은 아마 일정대로 다 진행이 될 거예요. 실제로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는 이화영 경기평화부지사 같은 경우엔 대법원에서 7년 8개월의 확정형을 받았습니다. 이런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건 말이 나온 김에 개별 재판부의 판단 사항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 유권 해석을 해줄 사안이라고 판단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 헌법 제84조 이 부분은 헌법의 아버지들이 그런 걸 예상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혐의를 가진 피고인이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당선이 될 것이라 그런 생각을 아예 못한 거죠. 그런 측면에 있을 때 민주당도 사실상 기소만 되더라도 당직을 사퇴하는 그런 어떤 당내 그런 그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재명 당시 대표 시절에 그게 바뀌었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만약에 제가 죄를 짓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제가 의석수가 많다는 이유로 또 대통령이 됐다는 이유로 만약에 재판이 중지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과연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 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시 5월 1일 날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됐습니다. 이건 쉽게 말해서 유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매를 맞아야 되는데 100대 맞을지 50대 맞을지는 모르지만 매를 맞아야 된다는 건 팩트입니다. 유죄 판단이 나온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그게 늦어지면서 선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원래는 선거 기간 동안에 5월 15일 날 기일이 잡혔다가 선거운동을 해야 되니까 좀 해달라. 그래서 그게 늦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재판부의 입장에서 볼 때는 형사소추되지 않는다. 여기서 소추에 있을 때 기소뿐만이 아니라 재판까지 넣은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논란이 여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헌재 재판소의 어떤 결정을 받아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전 무엇보다도 저는 선출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국민의 어떤 국민 주권이란 부분은 민주당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지만 국민 주권 플러스 또 하나의 어떤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기둥이 법치라는 겁니다. 이 법치가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고 법 앞에 국민이 모두 평등하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법에 군림할 수 없다는 이 원칙 자체가 무너졌고 무엇보다도 가장 안쓰러운 건 뭐냐면 사법부가 바람이 불기 전에 미리 누워버린 형국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조금 볼 때는 사법부 사망의 날 아닌가 그런 생각을. 예, 원칙이 무너졌다. 대한민국의 헌법의 아버지들이 검찰 독재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죄도 아니고 경미한 누구를 아느냐 모르느냐로 기소되고 이걸 대선 후보의 자격 바탈이 되는 상황까지 예견했는지 모르겠어요. 못했을 것 같다고는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화영 부지 사건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화영 부지 사건이 8년 5개월 나온 거는 대북 송금뿐만이 아니라 다른 죄가 다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거고요. 그것조차도 저희가 보기에는 다 조작이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아직도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젊은 분이
새롭게 미래지향적으로 경제 회생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해주세요. 신성장 정책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제안이 아니라 윤석열식의 사고를 가지고 신임 대통령의 뒷다리를 잡는 그런 발언을 초창기부터 계속해서 해가지고 지금 국정을 다시 한 번 더 정쟁 구도로 끌고 가려고 한다. 이게 저는 문제라고 봐요. 좀 미래를 봤으면 좋겠어요. 예.